우리가 서로 상대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을 때 어떻게 서로 화해를 하거나 아니면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핵심 욕구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가지게 되는 핵심 욕구는 확실히 가족으로서 얼만큼 우리가 친밀해지고 그리고 한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가족을 대하느냐. 며느리에게 있어서의 시어머니에게 바라는 것은 정말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나를 맞아주실 수 있느냐. 안녕하십니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삶의 의미는 결국 사랑의 삶에서 온다는 말씀으로 생각을 나누었고요. 그 사랑은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다시 삶의 뒤안길로서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삶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잘 실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삶의 의미를 잘 느낄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 간의 삶의 관계에서 사랑을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이제 고부 간의 갈등이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고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는 항상 좋은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남편의 집으로 시집을 온 여인에게 그 남편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항상 껄끄럽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북의 가족 사회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것은 그냥 사회 구조에서 오는 그러한 스트레스다. 그래서 어느 사회 구조든 그 남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여인들은 항상 그 새로운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댁과의 갈등은 구조적인 사회적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시어머니는 설탕으로 만들어도 쓰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항상 이렇게 새로운 가정에 새 식구를 맞아들여서 함께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혈연으로만 묶여있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혼인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가정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새로운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혈연으로 묶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갈등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 혈연으로 묶인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친밀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랑의 삶을 사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고부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나마 지혜를 얻게 되면 이것은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 가족들 사이에서 이제 카톡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정착이 됐죠. 그래서 개인 간의 단톡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가족 단체방들이 자주 이제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사이에서 서로 자기들이 있었던 이야기 공유하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질문을 던질 때도 개인톡으로 던지지 않고 가족들이 전부 아는 방식으로 전체 가족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는데 이것이 보통 큰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 그 기사에는 요즘 이러한 이 단체 대화방이 점점 폐쇄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은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 없는 그런 정보들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될 일을 꼭 그렇게 단톡방에다가 올림으로써 얻어지는 피로감이 결국은 이 대화방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점 말고는 더 피곤함을 일으키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제때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오해를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내가 분명히 물었는데도 답변이 빨리 오지 않으면 괘씸죄에 걸리게 되죠. 더군다나 어르신이 물었는데 아랫사람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 성의 없게 답변을 했다. 또 답변을 너무 지연했다. 이 모든 것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쁜데 이렇게 저렇게 장문의 답변을 드릴 수 없을 때는 짧게 답변을 해야만 되는데 또 오해를 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분심들이 자꾸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제공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이모티콘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그 긴 문장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응대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다고 하네요. 또 친밀한 것 같고 또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속 없이 괜히 이런 말을 했다 싶은 이런 경우들도 생겨서 결국은 가족 단체 방은 너무 피로도가 높아져서 점점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그 중에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면은 그야말로 오히려 이 소통의 방이 갈등의 방으로 바뀌게 되면서 서로 이제는 이 오프라인에서도 이제는 안 만나겠다고까지 절교를 선언하는 경우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단체방에서 어떤 대화를 어떻게 주고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코칭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대화의 주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대화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 새롭게 우리 고부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지혜를 가질 수가 있을까? 내가 며느리의 입장에 있다면 또는 시어머니의 입장에 있다면 나는 며느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고 있을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어떨 때 일어날 것이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떠오르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네요. 첫 번째는 그냥 익명으로 마리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 분은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에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시댁 어른한테 인사를 하러 이제 집을 들어갔는데 시댁 어르신 특히 어머니께 굉장히 호되게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청바지 차림으로 시댁을 방문했다는 것이죠.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캐주얼한 복장으로 시댁 어른 집을 찾아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의가 없다, 시댁을 무시한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서 점차 너무 큰 그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며느리는 시댁 공포증을 얻게 되고 그로부터 한 몇 년 후에 남편에게 이혼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결혼을 해서 좋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을 첫 번째 방문하는 그 시기가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된 첫 번째 씨앗이 생겨나는 원인이 되었다는 참
너무도 불행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며느리의 생각과 감정을 어머니에게 잘 이야기를 했는지를 물어봤지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즉 어머니가 야단을 치실 때 너무 크게 호되게 야단을 맞으니까 내가 왜 청바지를 입고 왔는지에 대한,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변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공항에 내려서 자기가 준비했던 한복을 갈아입고 오려고 했지만 어머니께 드려야 될 선물이나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을 때 한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서 일단 간단한 옷차림으로 선물 준비도 하고 시댁에 도착하면 어머니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 전에 건너방에서 자연스럽게 한복으로 갈아입고 어머니께 큰절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시고 그냥 대문 밖에서 편한 복장으로 온 이 며느리가 먼저 보이자마자 어머니는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아니면은 또 뭐 옷을 또 나중에 갈아입겠거니 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시댁을 오는데 편한 복장으로 왔느냐고 야단부터 먼저 치셨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저런 이야기 변명조차 할 수도 없었고 또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서 그때서부터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마르타라고 하는 자매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것과 좀 상반된 이야기였습니다. 똑같이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마르타 자매님은 시댁에 들어갈 때 편한 복장으로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냥 편한 복장이 아니라 청바지라면은 그나마도 이해할 정도였겠죠. 너무도 편한 추리닝 바람에 엉덩이에는 고양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그러한 보통 청년들이 입는 그런 편한 복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네가 이러한 편한 복장으로 여기에 오게 됐는지 화를 내시면서 똑같이 어머니가 뭐라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 이 마르타 자매님은 너무도 익숙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하나도 두려움이나 당황함 없이 떳떳하게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추리닝 바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니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사실 제가 정장 차림으로 오려고는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경을 쓰고 또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저렇게 격식을 차리는 것이 오히려 이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편하게 오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편하게 그냥 어머니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너무도 천연덕스럽게 어머니에게 너스레를 떠는 며느리가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이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마르타 자매님은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머니는 갑자기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래, 네가 정말 우리 가족으로 와서 한 가족처럼 생각을 하니 고맙구나. 이제 너는 내 식구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꼭 끌어안고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그때서부터 자기 딸처럼 잘 맞이해 주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처음에 며느리는, 즉 마리아 자매님은 어머니가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러한 권위적인 모습에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갑자기 말문이 닫히고 행동도 부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야단을 맞고 난 뒤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그냥 도망치듯 시댁으로부터 뛰어쳐 나왔지만 그 이후에 다시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었던 것은 본인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머니가 알면서도 오히려 그 불안함을 조금 편안하게 풀어주려는 그러한 시도도 시어머니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렇게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며느리는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서 올바른 삶으로 우리가 행동을 바꿔줘야지 오냐오냐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시댁과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반대로 마르타 자매님의 경우 어머니도 시어머니로서의 그런 권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아무리 며느리라 하더라도 며느리가 해야 될 말과 행동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었지만, 며느리는 그 어머니의 그 속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의 핵심 욕구는 며느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가족 안에 한 구성원으로서 정말 우리 식구가 되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피를 나눈 어머니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으로서 생겨난 어머니이기에 예의를 갖추고 존경을 해주며 또 순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마르타 자매님은 스스로 어머니에게 형식적으로는 뭔가 신뢰를 하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핵심 욕구에 맞닿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조금 죄송한 것도 있고 제가 예의를 갖추지 못해서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의 본 마음은 이 집안의 한 식구로서 이미 나는 온전히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진정한 내 어머니로 받아들인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 예의와 형식을 갖추는 것에 대한 핵심은 바로 어머니를 존중하고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형식을 갖춰도 정말 마음속으로는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어머니는 형식은 깨졌지만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그 동의를 받았기에 어머니는 딸로 맞아들이고 꼭 안아주며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을 때 어떻게 서로 화해를 하거나 아니면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핵심 욕구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가지게 되는 핵심 욕구는 확실히 가족으로서 얼만큼 우리가 친밀해지고 그리고 한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가족을 대하느냐, 그리고 나를 진정한 어머니로서 생각하면서 예의와 존중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며느리에게 있어서의 시어머니에게 바라는 것은 정말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나를 맞아주실 수 있느냐, 다른 데서 온 그러한 식구가 아니라 정말 딸과 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을 대하듯이 나를 대해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누군가가 먼저 마음을 내서 서로의 그러한 핵심 욕구에 맞닿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게 되면 관계는 터질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은 우리는 많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저도 이제 사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많이 어렸을 때 이렇게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과 보좌 신부님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 보통 본당 신부님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좌 신부님은 며느리 입장에서 한
이제 공동체에 같이 모여서 주어진 임기 내에 함께 살아가게 되죠. 그때 보좌 신부님은 늘 본당 신부님이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때로는 어른으로서 이렇게 존중을 하지만 또 책 잡힐까봐, 또 잘못을 크게 야단 맞을까봐 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본당 신부님은 보좌 신부님이 오셨을 때 보좌 신부님에 대한 그런 교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계시고, 또 이곳에서 잘 사목생활의 그런 기본을 배우고 나가야 앞으로 본당을 맡을 때도 본당 사목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사제로서 제대로 사는 것인지에 대한 표본을 보여주시고 싶은 마음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과 보좌 신부님이 함께 만났을 때 두 분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올까? 보좌 신부님은 본당 신부님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를 가지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마음, 그리고 본당 신부님을 자신의 삶의 어떠한 모델로서 자기가 일단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이니 그 본당 신부님의 뜻을 잘 따름으로써 자기가 향후 사목을 할 때에 큰 모델로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본당 신부님의 그런 모습을 닮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좌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을 너무 두려워하고 또 너무 눈치를 보는 바람에 본당 신부님한테 계속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갖는다, 이런 자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는 것 없이 신부님의 말과 명령에만 예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본당 신부님하고 보좌 신부님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눈치를 보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본당 신부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신부님의 눈살이 찌푸러지거나 그리고 좋지 않은 피드백이 나갈 때는 보좌 신부님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보좌 신부님은 그 무서운 호랑이 신부님이라고 소문이 난 본당 신부님 앞에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신부님 저 이러이러한 거 원하는데 해주실래요? 하고 감히 다른 사람이 생각해 볼 때는 생각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본당 신부님은 어휴, 철도 없이 그런 거를 나한테 부탁하나? 하고 화를 내실 법도 한데 오히려 기특하다고 하면서 또 그 청을 들어주시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보좌 신부님은 본당 신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모습을 보고, 호랑이 본당 신부님한테도 저렇게 겉으로 드러난 위험에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그 속에 보좌 신부님을 향한 사랑을 보면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철없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대하듯이 천연덕스럽게 본당 신부님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권위자 신부님과 그리고 그 밑에서 수련을 받는 보좌 신부님의 관계는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핵심 욕구를 잘 마음속에 간직하며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지위 이런 것에 상관없이 인간적인 친밀감을 우리가 호소할 수만 있으면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의 가장 사랑하는 친밀감을 나누어야 될 대상이며 어떤 면에서는 예의와 또 격식을 차려야 될 대상이겠죠. 그러나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깍듯하게 예의는 지키는데 마음으로는 그래도 시어머니는 남이다, 나는 남편과 결혼한 사람이지 시어머니하고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형식적으로 예의와 격식을 차린다 하더라도 친밀한 사랑을 얻기에는 힘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드러난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것에 내 마음을 조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대를 하더라도 서로 친밀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근본적인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내 마음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사랑을 얻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